네, 또 보실까요? 아, 이거 자꾸 칠판 지워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한데, 누가 또 지워주셨나요? 실장님이 아, 그러세요? 네, 아, 고맙습니다. 이게 호의가 계속되면 제가 걸린 줄 알아가지고요. 나중에 막 칠판 왜 안 지웠냐고 막 그러시면 어떡하려고. 예, 그러면, 예. 자.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시계획, 시행자 및 실시계획 해가지고, 교재는 163페이지고요. 자, 이쪽부터 이제 사업 시행자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법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우리가, 계획 보고, 그 다음에 구역 지정하는 거 살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살펴볼 게 이제 사업 시행자예요. 사업 시행자. 자,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 시행을 누가 하느냐? 자,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공공하고요. 그리고 민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적인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공공기관들, 뭐 무슨 공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공기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민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토지 소유자가 있고요. 그리고 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합.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등록사업자. 뭐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많은데요. 우리 이제 민간의 그 도시개발 사업 사업 시행자로서 이제 민간이라고 한다면 크게 토지 소유자나 조합 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출제가 되는 경우는 이 조합이죠. 조합.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실 거예요. 조합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은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조합을 볼 건데요. 자, 조합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죠. 조합 설립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이제 요건으로 합니다. 저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법을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법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다라고 한다면 자, 면적을 기준으로 하죠. 면적 3분의 2 이상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여기 면적 3분의 2 그리고 총수 2분의 1 이상 이제 요걸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자, 그리고 조합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 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은 누가 되는 거예요?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만 가능한 겁니다.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만 가능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조합 설립 인가를 아까 우리 1번에서 봤는데요. 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인가를 받으면 1번에서 인가를 받으면 30일 내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 자, 조합 설립에 관해서 이제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하나 볼까요? 총회가 있죠. 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가 있고 대의원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총회는 이제 모든 조합원이 다 참여하는 걸 이제 총회라고 하죠. 총회는 이제 필수 기관입니다. 필수 기관이다. 필수 기관인데요. 대의원회가 있습니다. 대의원회. 자, 대의원회가 있는데 이 대의원회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는 임의기관이다. 자, 요걸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대의원회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의기관이다. 그리고 그 조합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 이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50인 이상인 경우에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조합에 관해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 방식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사업 시행 방식. 힘이 넘치나 자꾸 분필이 부러지죠. 원래 습기가 있으면 이게 잘 부러지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 좋던데 비 왔죠? 아침에. 네. 아, 비 왔구나. 네.
이게 다른 선생님들은 분필 가지고 다니시죠? 저도 원래 안 갖고 다니세요? 저는 원래 제가 갖고 다니는 게 있는데, 그냥 안 갖고 다니다 보니까 안 갖고 다니는 게 편해가지고 그냥 안 갖고 다니거든요. 저 집에 분필이 한 박스가 있어요. 이렇게. 네. 안 부러지는 분필 한 박스가 있는데, 아니, 그냥 있다고요. 자랑한 겁니다. 사업 시행 방식. 우리가 아까 도시개발법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수용하고 이제 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용도 있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수용하고 환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혼용은 두 가지를 섞는 거라서 어려우니까 시험에 안 냅니다. 그래서 책도 뭐 이렇게 안 나오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수용이 있어요. 수용. 수용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수용은 이런 거였죠. 일단의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도시 지역 안에, 그러니까 이걸 확대해 보면 이런 거였죠. 이렇게 도시가 있었는데 도시 지역 안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도시개발법의 정의가 뭐였어요? 도시 지역 안에 일정 부분을 개발하는 법. 이게 도시개발법이었고, 이 일정 부분을 개발하되 뭐 한다는 거예요? 단지나 시가지, 그리고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게 이게 도시개발법이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 어떤 거냐? 자, 도시 지역 안에 일정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땅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막 지렁이 같은 땅이 막 이렇게 있다. 지렁이 같은 땅이 막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지가가 이제 막 엉망인데, 뭐 기반시설, 도로 같은 것도 막 엉망이고, 뭐 하수 처리시설 다 엉망이고 막 엉망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적고, 이제 그 인구 밀도나 뭐 이런 것들 다 적고. 그래서, 근데 이 땅이 일단 10억이라는 거예요. 땅 자체 가격이 10억입니다. 그러면 10억을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산다는 겁니다. 일단 매수를 해요. 10억을 들여서 이거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수용을 해가지고 지가를 이제 개발을 시켜요. 똑같은 크기로 이제 개발을 해서 이걸 이제 20억짜리 땅으로 만든다는 거죠. 20억짜리 땅으로 만드는데, 그럼 이제 10억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일단 10억의 차액이 발생했는데, 이 10억에 대해서는 개발 비용으로 쓰겠다. 매수를 해서 개발 비용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수용 방식인 거죠. 근데 이 엉망인 땅을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도로를 똑바로 넣고, 하수 처리 시설 똑바로 넣고, 그리고 건물들 똑바로 이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수용 방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엉망인 땅을 수용해서 개발하겠다. 수용 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게 수용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 자, 요거는 그럼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 기본적으로 이걸 수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시 계획을 세우고요. 실시에 대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세부 목록을 고시하게 되죠. 죄송해요. 많이 뛰지. 자, 세부 목록을 고시하게 되고요. 완료하고, 필인, 개공, 준공. 그 다음에, 자, 공급이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공급입니다. 자, 공급. 요런 순서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계획 자체에 대해서 인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이제 그 세부 목록, 이쪽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 세부 목록을 고시하게 되는데, 세부 목록을 고시한다라고 하는 거는, 세부 목록을 고시하게 되면 공지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공지법이 이제 적용이 돼요. 이제 공지법이 이제 적용이 돼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이 토지를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남의 땅 뺏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업 시행자가 토지에 대해서 수용하고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 사용하게 된 다음에 그 땅을 이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공사를 하고 공사 완료가 되면 따로 이제 준공 검사를 받게 되고, 그게 완료가 되면 거기 뭐 나머지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순서가 실시계획 인가, 세부 목록 고시, 공사 완료, 준공, 공급, 이런 순서를 거치게 되는데요. 자, 그 첫 번째, 이제 세부 목록 고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이 세부 목록 고시와 관련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요거 하나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지금 본 대로 공지법이 적용이 되는데, 첫 번째로 세부 목록을 고시하게 되면 토지에 대해서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토지에 대해서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된다.
자, 그러면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사업 시행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요. 사업 시행자가 민간인 경우에는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도시개발법 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법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는 자, 면적 얼마예요? 또 3분의 2, 그렇죠? 그리고 면적 3분의 2고요. 아, 왜 이럴까 이거? 면적 3분의 2,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동의를 받게 되면 토지에 대해서 이제 사업 시행자가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을 이제 수용한 거잖아요. 수용했는데 현금을 주는 대신에 여기 원래 살고 있던 뭐 A라는 사람, 여기 원래 A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A한테 현금으로 이렇게 몇 억을 주는 대신에 이 사람한테 나중에 내가 개발한 다음에 땅으로 대신 줄게라고 하는 문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합니다. 현금 대신에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왜 이상하다? 분필, 네. 제가 힘이 좋은가 봐요. 자, 현금 대신에 토지로 상환한다라고 하는 문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를 이제 발행할 수 있다.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자, 몇 가지 단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원하는 경우에만, 여기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수용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이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을 원하는 경우에만, 첫 번째, 원하는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원하는 경우에만 발행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채권 자체가 기명식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가는 채권이다라고 해서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죠. 기명식 채권. 근데 기명식 채권이긴 하지만 제3자한테 양도도 가능합니다. 제3자한테 돈 받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그리고 분양될 것에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해서 발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발행권자는 지정권자의 승인 후에 승인을 받아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발행권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발행을 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 지금 잠깐 찾고 있는 거예요. 민간 사업 시행자의 경우에는 자, 민간 사업 시행자의 경우에는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되죠. 원래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되게 조용한 거 아세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막 설명하고 있으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저래? 막 이러고. 그래요. 네. 네. 자, 요런 조건들이 있어요. 토지상환 채권이요. 자, 그리고, 자, 사업 시행자가 이제 선수금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수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희 토지를 이제 사업 시행자가 이제 토지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받는 걸 우리가 선수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그러니까 매각합니다. 매각하고 그 대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대금을 그 돈을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뭐라고 하느냐? 원형지라고 하죠. 그래서 원형지를 매각을 하고 그 대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수금. 선수금이라는 거 받을 수 있다. 물론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을 하는 건데 제3자에게 매각을 할 때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고 매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수금을 받을 때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 유일하게 이거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게 이거 강사밖에 없는데 이거 강사의 재능이 이게 계속 쉼없이 떠드는 건데 기침이 나면 못 떠들거든요. 장애 사유입니다, 이거 정말. 자, 선수금. 네 번째는 이제 원형지가 등장을 해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원형지를 매각. 이제 여기 아까 위에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매각하고 받는 돈이 선수금이었고요. 그때 팔리는 대상 토지가 이제 원형지였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게 세부 목록이 고시된 다음에 선수금 받고 원형지 매각하고 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근데 원형지를 매각할 때는 전체 토지 면적의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3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제 원형지를 매각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주 대책을 사업 시행자가 수립해야 됩니다. 이주 대책이다 라고 하면 어떤 거냐? 지금 이 엉망인 토지에 대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집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지역 사람들을 지금 다 쫓아내고 이제 싹 밀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살고 있던 사람들은 생활 터전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주 대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수용으로 인해서 생활 근거지를 상실하는 자들이 나와요. 생활 근거지를 상실하는 상실한 자. 수용으로 인해서 생활 근거지를 상실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 시행자는 이주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주 대책을 세워야 된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공급 계획을 이제 수립해야 돼요. 엉망인 땅에 대해서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 짓고 도로 깔고 아파트 짓고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맨 나중에 이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공급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공급 계획을 세울 때는 처음에 이 실시 계획을 세울 때 실시 계획하고 이 공급 계획하고 다르면 안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실시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실시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실시 계획에 부합합니다. 두 번째, 자, 이 공급을 할 때는 그 밀고 뭐 아파트 짓고 이렇게 되면 이제 대개는 이제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분양을 하는 거니까 이제 공개 경쟁, 이제 입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진행하라. 그래서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실시 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우리가 세부 목록 고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6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이 6가지를 이제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데 두 문자 타서 외우세요. 세부 목록을 고시하게 되면 토지의 수용 사용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선수금 받을 수 있다. 원형지 매각할 수 있다. 이주 대책 세워야 된다. 공급 계획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자, 이렇게 앞글자 따서 이렇게 대충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세부 목록이라는 걸 고시하게 되면 공시법이 이제 인정 고시가 되는 거죠. 공시법이 이제 적용되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사업 시행자가 본격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 사용,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고, 선수금 받을 수 있고, 원형지 매각할 수 있고, 이주 대책 세워야 되고, 공급 계획 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거기
아까 우리 자, 이게 지금까지 본 게 이제 그 수용 방식이에요. 수용 방식인 거고요. 다 보고 그 다음에 교재를 볼까요? 그러면 다 보고. 네, 수용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지 방식을 볼게요. 그럼 환지 방식. 두 번째는 이제 환지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딱 일단의 토지가 있어요. 아까 도시 지역 안에 일정 부분을 이제 개발하는 게 이제 도시개발법이죠. 일정 부분을 개발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낙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이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엉망이 땅이에요. 그래서 엉망이 땅이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이 부분에 땅을 매수를 한 다음에 개발하면 참 좋은데, 땅의 지가가 지금 이 땅이 뭐 10억이면 매수할 텐데 땅 지가가 전체가 이제 한 50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가 높은 경우입니다. 지가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땅의 값이 굉장히 높아요. 지가가 높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하죠. 수용이 불가해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 이럴 때 취하는 방식이 이제 환지 방식입니다. 아까 환지는 뭐예요? 지가가 높아서 수용이 안 된다면 토지로 교환하는 방식을 취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환지 방식이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지가가 비싼 엉망인 토지가 있는데 이걸 이제 사업 시행자가 들어가서 예쁘게 개발해 주는 거죠. 예쁘게 개발을 합니다. 예쁘게 개발해 주는데 50억짜리를 개발해 가지고요. 100억짜리를 만들어 줍니다. 자, 100억짜리를 만들어 줘요. 100억짜리를 만들어 주는데 땅을 땅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이 요만큼의 토지를 1억 원짜리 토지를 갖고 있었어요. 1억 원짜리 토지를 갖고 있다면 이 개발을 시켜 놓은 다음에 자, 이쪽 부분에 거의 보통은 제자리 환지라 그래가지고 자기 땅 그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의 위치에 그 땅을 다시 돌려주게 돼 있죠. 그래서 요 부분에 땅, 요게 보통 1억짜리로 그 1억 원만큼의 땅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게 50억짜리가 100억짜리가 되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땅보다 크기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는 게 원칙인 거예요. 작아지는 게. 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크지 않고 작아집니다. 작아져요. 작아져요. 그래서 여기 1억 원짜리를 주는 거를 우리가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땅으로 줄 때 이거 미리 보면 이제 평가식이라는 게 환지에서 평가식이라는 게 있고 면적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취하는 방식은 1억짜리를 1억으로 줬다. 땅의 가치를 평가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식을 따지는 게 아니라 평가식의 방식에 의해서 땅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아지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엉망인 땅을 이제 도로를 넓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도시다워야 되니까 뭐 공원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마을회관 같은 것도 들어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찰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공공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 자체가 원래 줄어드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보율이라고 합니다. 간보율이라 그래요. 그래서 얼만큼 간보가 되느냐, 얼만큼 마이너스가 되느냐, 보통 50%가 넘는다 그래요.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00평을 갖고 있으면 실제로 만약에 개발이 되면 50평을 못 받는 거예요. 거의 한 60%까지 됩니다. 그래서 원래 100평을 갖고 있으면 한 40평을 받거나 또는 많이 받으면 50평 정도 받는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작아져도 손해는 아닌 거죠. 1억짜리를 갖고 있다가 그냥 1억 원짜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땅값이 더 올라가죠. 이게 좋아지는 거니까, 다 자체가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1억짜리를 받는 방식을 취하는 게 지금 환지 방식이다. 뭐 이런 걸 봤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등장하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느냐? 채비지하고요. 그리고 보류지. 뭐 이런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채비지와 보류지. 채비지라고 하는 건 이거죠. 지금 볼게요. 50억짜리 땅을 100억으로 바꿨는데 나중에 결국 이 땅을 이렇게 1억짜리 땅을 이렇게 돌려주는 거잖아요. 돌려줍니다. 그러면 전체 볼게요. 땅이 이렇게 지금 여기 똑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100억짜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돌려주는 금액은 50억이 한정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전체 이게 50억,
그리고 50억 이렇게 나눠서 이게 두 개 나눠서 이게 합쳐서 100억인데 50억 땅을 원래 땅 주인한테 돌려줘요. 그럼 나머지 50억이 남는 거잖아요. 50억은 팔아서 공사비용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때 팔아서 공사비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이게 채비지가 되는 거예요. 팔아서 공사비용으로 쓰는 돈이 채비지예요. 그럼 보류지는 뭐냐? 여기에 도시답게 만들기 위해서 아까 뭐 학교도 짓고 공공시설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공공시설 짓기 위해서 남겨두는 땅을 보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비지하고 보류지가 개념이 이 환지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환지에서. 그래서 50억 땅은 그냥 50억 땅으로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채비지하고 보류지라는 개념이 여기에 등장을 한다. 그리고 또 간보율 이런 것들 등장한다. 보류지는 뭐 학교라든가 또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짓기 위해서 남겨두는 땅을 이제 보류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행 방식을 볼게요. 시행 방식. 자, 이런 걸 어떻게 시행하는 거냐? 처음에 실시 계획을 세웁니다. 실시 계획. 그리고 계획 자체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요. 그리고 환지 계획을 또 세웁니다. 따로 땅을 땅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는 실시 계획이라고 하면 도면을 짜는 거예요. 도면을 짜는 거에 대해서 인가를 받는 거고요. 환지라고 하는 거는 A의 땅을 A에게 돌려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지 계획을 또 세우고요. 환지 계획에 대해서 다시 또 인가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사가 하는 거죠. 공사 완료. 자, 그리고 공사를 완료했으면 이제 준공검사를 또 받아야 돼요. 준공을 받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환지 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환지 처분. 그리고 등기를 해야 이제 소유권이 다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인가, 공사완료, 준공, 환지처분, 등기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여기 환지계획을 하나 살펴볼 거고요. 환지 계획을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환지 처분, 요 두 가지가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요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두 가지. 그리고 환지 계획은 뭐냐? 자, 환지 계획이요. 환지 계획. 환지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환지, 바꿔주는 거잖아요. 환지니까. 땅을 땅으로 바꿔주는 계획을 환지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환지 계획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토지로 교환하는 게 있어요. 땅을 땅으로 교환하는 게 있습니다. 땅을 땅으로 교환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지금 땅을 그러니까 토지로 교환해 주는 방식이었고 또 하나는 돈으로 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대신 땅을 주는 게 아니라 돈으로 줘서 그냥 내보내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주기가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집으로 주기가 있습니다. 건물로 주는 거예요. 집으로 주기. 이렇게 환지 계획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환지라고 하는 게 땅으로 주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돈으로 줘서 내보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땅 대신에 건물로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집으로 주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로 교환한다. 이게 기본적인 환지의 모습이죠. 그래서 땅으로 주는 건데 요거는 땅으로 주기인데 요 땅으로 주기다라고 하는 것도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이제 적응환지라는 게 있고요. 적응환지. 두 번째는 이제 증환지라고 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감환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감환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적응환지 먼저 볼게요. 적응환지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다른 말로 제자리 환지라고 해요. 제자리 환지. 아까 A라고 하는 사람이 요게 자기 땅이 있었어요. 근데 예쁜 땅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자기 땅 원래 갖고 있던 위치에 땅을 받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땅으로 그냥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응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용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적응환지다라고 하는 거는 제자리 환지다. 요 정도 이제 공부하시면 되죠. 적응환지는 제자리 환지다. 증환지다라고 하는 거는 자, 증환지. 땅을 받았는데 땅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나는 원래 내가 갖고 있던 땅은 한 50평밖에 안 돼요. 근데 공사하고 와서 예쁜 땅으로 만들어 놨더니 나한테 80평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는 원래 50평을 냈는데 80평을 받는다고 하면 30평을 더 받는 거잖아요. 좋아하면 안 돼요. 돈 다시 내줘야 돼요. 자, 우리 평가식에 따르니까. 그래서 증환지를 받게 되면 땅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는 청산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청산금을 사업 시행자에게 납부를 해야 돼요. 자, 돈을 줘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이거 우리는 지금 면적식에 따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평가식으로 따지는 거니까 청산금을 납부해야 된다. 자, 감환지를 볼게요.
가만제 같은 경우는 나는 원래 100평의 땅을 갖고 있었어요. 100평을 땅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뭐 간보율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간보율이 50%였다라고 하면 내가 받는 땅은 원래 50평인 거잖아요. 100평을 냈을 때. 근데 내가 20평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나는 원래 50평을 받기로 돼 있는데 이제 20평만 받았다. 그러면 30평을 못 받은 거죠. 그럼 못 받은 땅에 대해서 돈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가만지의 발생 사유예요. 가만지 내가 원래 땅을 받아야 될 것보다 적게 받는 경우에 가만지 사유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청산금을 받아야 됩니다. 돈으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청산금을 받아야 됩니다. 청산금 받기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돈으로 주기 볼게요. 원래 지금 이 지역에 어떤 사람, 이제 이 지역에 요만큼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거죠. 이 사람도 이제 원래는 여기 사업 시행자가 예쁜 땅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쪽에 이제 제자리 환지해서 이만큼의 땅을 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나 나가겠습니다. 나 이 지역에 안 살 거예요. 나갈 거예요. 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 그냥 돈으로 줘. 땅으로 주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돈으로 줘서 그냥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이제 돈으로 주기다라고 하는 건데, 자, 돈을 줘서 내보내려면, 그러니까 돈 줘서 내보내는 거가 이제 돈으로 주기예요. 그러면 돈을 줘서 내보낼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되겠죠. 자,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기본적인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요 땅에 여기 만약에 요 땅 토지 소유자가 이제 비었어요. 비었는데 비가 이러는 거죠. 나는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예쁜 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에 지금 이렇게 예쁜 땅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나갈 겁니다. 나 이 지역에 안 살 거니까 나갈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땅에 임차에서 살고 있는 임차인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 빌려서 뭐 농사를 짓거나 뭐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C다. 임차인이 이 땅 빌려고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C는 어떻게 되는 거냐? C가 지금 B가 나 나갈 겁니다. 돈 받아 나갈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신청을 한 경우에 C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C는 동의를 해줘야 돼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고요. 동시에 그 땅에 대해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의 동의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과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땅에 대해서 돈으로 줘서 내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돈으로 줘서 내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네, 이거 첫 번째고요. 또 하나의 경우에는, 자,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원래 땅을 받아야 되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과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서 돈으로 줘서 내보냈는데, 직권으로 돈을 줘서 내보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 사업 시행자가 결정에 의해서 돈 받고 나가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자,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과소토지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땅 이제 뭐 알박기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땅이 딱 있는데 한 2평, 3평 막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땅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땅이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굳이 이거를 이제 간보율에 따르면 더 적어지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한 몇십 센치 되는데 이제 그걸 굳이 받겠다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주 과소토지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땅을 주는 게, 땅을 저 사람한테 이제 원래 소유자라고 해서 땅을 주는 게 오히려 뭐 형평성에 반하거나 아니면 또 전체 토지의 어떤 뭐 줬을 때 오히려 뭐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해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직권으로 배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으로 그냥 사업시행자가 돈 주고 바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과소토지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돈으로 줘서 내보낼 수 있다. 세 번째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땅을 이렇게 했는데 땅을 줘서 원래는 땅으로 받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겠지만 건물을 어떤 여기 그냥 여기 이제 새로운 어떤 건물 같은 것들이 뭐 지어졌는데 그래서 이 건물을 원해서 땅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원래 땅을 냈다가 땅과 함께 건물을 받는 경우도 이제 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땅 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집으로 받는 경우. 자,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 그래서 집으로 주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적응한지 하고요. 그 다음에 직권으로 과소토지의 경우에는 돈을 줘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고 집으로 주기. 자, 요것도 가능하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집으로 주는 거를 입체환지라고 합니다. 입체환지. 땅으로 냈다가 건물로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입체환지라고 한다라고 해서 환지 계획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환지 처분을 볼게요. 환지 처분.
환지 처분을 보면, 환지 처분이요. 자, 환지 처분 앞에 준공 검사가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환지 처분 관련해서요. 준공 검사 후, 준공 검사를 한 다음에 60일 이내 환지 처분 공고를 해야 됩니다. 환지 처분에 대해서 공고를 해야 돼요. 공고를 한다. 준공 검사한 다음에 60일 내에 이제 환지 처분 공고를 해야 되는데, 환지 처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원래 땅 주인들이 다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땅을 이제 들어가서 지금 개발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환지 처분 공고라는 걸 하게 되는데, 환지 처분을 공고를 하게 되면 환지 처분 공고가 끝나는 날이 다음 날에 소유권이 다 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소유권 이전을 말합니다. 소유권 이전. 그래서 자, 환지 준공검사가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 공고를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환지 처분을 공고했을 때 환지 처분이라고 하는 게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는데, 소유권 이전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자, 환지 계획을, 여기서 계획은 환지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환지 계획을 수립한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지 계획을 수립한 땅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환지 처분에 대한 공고일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소유권이 이전한다. 다음 날이에요. 항상 공법이니까. 그러니까 환지 계획을 수립한 땅이 있다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소유권이 이전하는 거예요. 환지 처분 공고일.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우리 여기서 땅 대신에 그 땅으로 주는 게 아니라 환지 부지정한 땅이 있죠? 환지 부지정한 토지가 있어요. 환지 부지정한 토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토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직권으로 돈 주고 내보내거나 뭐 이런 토지, 환지 부지정 토지, 이런 토지에 관해서는 환지 처분 공고가 끝나는 때, 환지 처분 공고가 끝나는 때 그 땅 위에 있던 권리가 다 소멸합니다. 그 땅 위에 있던 권리가 다 소멸해요. 환지 부지정 토지에 대해서는 돈 주고 내보내는 거니까 환지 처분 공고가 끝나는 때, 이건 또 다음 날이 아니에요. 환지 처분 공고가 끝나는 때 그 땅 위에 존속하던 권리가 소멸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저기서 채비지, 보류지 뭐 이런 걸 봤는데, 채비지, 보류지 이런 것도 자,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보통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소유권이 이전합니다. 소유권이 이전한다. 자, 크게 그래서 이렇게 그 환지 처분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환지 처분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때 이제 청산금이 비로소 발생하게 되죠. 청산금이 발생한다. 그래서 뭐 증환지, 땅을 더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청산금을 오히려 땅을 받은 자가 이제 납부를 해야 되고요. 감환지를 받게 되면 이때 청산금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청산금이 발생하고, 자, 그리고 토지 임차인이 있는데, 자, 토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뭐 60일 내에 다시 임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아니면 나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환지 처분의 효과가, 자, 요 뭐 중요한 거는 2번하고 3번, 요 정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거는 우리 그 서브노트를 한번 보고요.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한번 서브노트를 한번 보고요. 자, 그리고 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19페이지 보실까요? 요거 빨리 보고 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도시개발법, 오늘 했던 거예요.
도시 안에 일정한 지역을 개발하는 법이 도시개발법이었다. 근데 단지나 또는 시가지를 만드는 법이었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게 한마디로 도시개발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개발계획, 개발구역, 그리고 지정규모. 이게 일반적인 순서였죠. 그래서 지정규모하고,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됐을 때의 효과. 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이제 살펴봤어요. 그 순서대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개발계획을 보시면은요. 19페이지요. 수립권자. 도시니까 큰 사람들이 개발계획 수립한다. 그래서 지금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수립한다라고 했고요. 자, 밑에 3번 볼까요? 동의를 보면, 자, 도시개발법에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수용하고 환지 방식이 있었잖아요. 수용은 들어가서 땅을 이제 수용하고 돈을 주고 사고 그래서 개발을 하는 건데 요건 이제 문제가 없죠. 다 내보내는 거니까 돈 줘서 내보내는 거니까. 그런데 환지 방식은 그 지역에 들어가서 개발하고 땅 주인한테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 그리고 전체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로 한다. 자, 이때 사업 시행자가 만약에 국가나 지자체라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우리 아까 안 배웠던 게 5번이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큰 토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도시개발법을 시행한다면, 자, 이때는 복합도시로서 기능을 조화할 수 있게 계획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든지 어떤 법이든지 기준은 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갖게 되죠. 자, 두 번째 밑에 박스요. 개발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걸 예외사유라 그랬죠? 예외사유. 그렇죠. 원래 계획 세우고 구역 세우는 게 이게 일반적인 건데 땅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거나, 그러니까 또는 사람이 없는 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건 자생도 국주였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의지역, 그리고 국장이 지정한 지역으로서 주, 상, 공, 면적 합계가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은 지금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가 안 배웠던 게 있어요.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세울 때 이때 개발계획에 들어갈 내용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두 문자 따서 외우는 거죠. 세단이 비가 샌다. 그래서 세입자의 주거안정 대책, 단계적 사업 추진 계획, 비용 부담 계획, 세부 목록해서 세단 비세, 세단 고급 자동차 세단을 샀는데 그게 비가 샌다. 자, 이거 그래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이때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단 비세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밑에 가시면 이제 개발구역이에요. 계획은 요 정도 공부하시면 되고 밑에 개발구역이요. 처음에 이거 우리가 지정 요청부터 나왔는데 지정 제한이 먼저 있었죠. 지정 제한은 누가 했습니까? 시행자가, 그렇죠. 지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지정 제한할 수 있었어요. 지정 제한하고요. 이때 민간 사업 시행자의 경우에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랬죠. 이게 3분의 2를 필요로 하고 2분의 1은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거 하나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정 제한 다음에 지정 요청이 있죠.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경우에는 지정 제한을 받은 다음에 시도지사에게 지정 요청을 합니다. 요청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기관에게 하는 행위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요청을 한다. 이때 시도지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여기까지는 되는데 특별자치, 도지사 그리고 도지사였죠. 시도지사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도지사입니다. 이게 시도지사였어요. 특별자치시장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지정권자를 보면 이제 큰 사람들이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하고 그다음에 대도시장, 국장이 이제 지정을 하는데 우리 4번으로 해가지고 국장 지정 사유를 봤어요. 그래서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두 번째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세 번째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공정이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공공기관의 장 그리고 정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서 공정 이렇게 봤죠. 자, 20페이지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였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시지역 안에 이제 신도시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단지하고 시가지를 놓습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 위치하니까 그 지역이,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이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요건으로 한다. 자, 우리가 지금 특정한 메타제곱미터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거는 하나의 단지 형태로서 최소의 규모를 요구하기 때문이다라고 했고요. 그 지역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면, 자, 원칙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거 하나 보시고요. 지정의 절차는 뭐
자, 여기 넘어가셔도 되는데, 공청회를 우리가 봤는데, 공청회는 뭐였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청회는 필수로 개최한다.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요. 5번에 가셔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특정한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첫 번째, 그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본다.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토지 자체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사적 행위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죠. 만약에 사적 어떤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라고 했고, 그 허가 대상의 행위도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거기 허가 제한을 보면 이 사적 개발에 대한 행위 제한이 있는 건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제한한다 그래서 5명이다. 요거 보셔야 되고요. 이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이거 1개월 이상 물건 쌓아두기죠. 여기까지는 국계법하고 똑같아요. 근데 시옷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지금 도시개발법으로 넘어오면서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이거 할 때에도 지금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건공, 토토토사, 그다음에 죽 여기까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허가 대상이 아닌 거, 간이 공작물 설치, 공작물이 금방 세웠다 금방 없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경작을 여기 위안이죠, 못하죠. 경작을 위안이에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자, 그리고 경관 훼손하지 않는 토속의 채취,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의 물건 쌓기. 그렇죠? 그냥 남겨두기로 한 토지예요. 그 토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개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남겨두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건 쌓아놓는 거는 허가 대상 아니다. 그리고 5번이 중요하다 그랬죠? 관상용 주목의 임시식재. 자, 이 경우에도 허가 대상 아니다. 그런데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허가 대상이다. 요거는 꼭 보라 그랬고. 자, 그 다음에 기득권의 보. 이미 그 지역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공사를 진행한 자가 있어요. 공사에 착수한 자가 있다면 이 자는 30일 내에 신고하고 공사 계속하라. 이 기득권 보호도 국계법하고 동일한 거죠. 지금 사안이. 자, 그래서 보시고 6번에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아까 두 가지로 나눠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말고 아까 두 가지로 나눠서 봤던 거 그걸로 이제 보시면 돼요. 21페이지 갈게요. 21페이지 가시면 사업 시행자예요. 이 사업 시행자는 크게 공공하고 민간으로 나눴었죠. 그러면 민간 가운데 조합 토지 소유자가 있었는데 이 조합하고 토지 소유자의 경우에는 그 조합의 구성원이 아까 누구였어요? 토지 소유자였어요. 조합의 구성원이 토지 소유자였죠.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그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지만 토지 소유자들이 모인 조합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지역의 이해관계인이죠. 이해관계인이라고 한다면 이자들은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자들은 환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하고 조합은 환지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한다. 요걸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사업 시행자요. 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일단 지정권자가 지정해야 된다. 지정권자가 지정하는데 이제 공공하고 민간이 있었죠. 자,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3번이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거. 땅값이 비싸요.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은 민간 사업 시행자인데 이자들이 사업 시행할 수 있는데 사업 시행하려면 지금 지정을 받아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 조합에 나왔어요.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조합입니다. 일단 7명 이상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자,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 되는 조건인데 토지 소유자 7명 이상 이제 구성이 돼야 되고요. 일단 조합 설립에 대해서 그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되죠.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그리고 지정권자의 조합 설립 인가를 요건으로 한다. 자, 그리고 밑에 5번 보시면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등기하라. 등기해야 조합 설립이 되는 것이고 조합 설립돼야 사업 시행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총회, 8번에서 총회는 필수 기관이었다. 근데 대의원회는 임의 기관이다라고 배웠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조합원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 둘 수 있다. 그렇죠? 안 둬도 그만이고요. 자, 그리고 대의원회 10번에 요건 별표하시고 기억하세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것, 정관의 변경. 대의원회가 할 수 없습니다. 개발계획 수립 변경. 대의원회가 할 수 없어요. 환지계획 작성 할 수 없어요. 조합위원 선임 할 수 없습니다. 조합의 합병 해산 대의원회가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의원회라고 하는 게 대신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렇게 크게 5가지는 할 수 없다. 자, 요거 보시고요. 밑에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에서요. 점 하나요.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한다.
구체적인 도면 그리기 작업이에요. 시행자가 작성하고요. 이 실시 계획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된다. 아까 그 효과에서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본다라고 했었잖아요. 도시개발 사업은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이 들어간 것으로 본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지, 영역성을 부여하는 작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인가권자를 보면 인가권자가 지정권자가 되는데 3명이었어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었고, 자, 경미한 변경, 어떤 그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사업 시행 면적이 100분의 10% 감소, 그렇죠? 10% 감소하거나 또는 그 옆에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의 증감, 여기는 증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10% 증가하거나 또는 10%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별개로 자 인가받을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감소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10% 감소하게 되면 자 요거는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사업비의 증감, 그러니까 증가가 된 경우에도 인가받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실시계획의 효과라고 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이제 진행되는 것으로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22페이지 가시면 사업 시행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이제 수용이 나와 있어요. 수용은 자, 민간 사업 시행자가 이제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했을 때 토지를 매수하는 거죠. 매수한 다음에 이제 그 공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간 사업 시행자의 경우는 1번이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동의 요건을 자,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2번에서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금, 그 도시개발 사업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 사업이 고시된 것으로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요. 거기 재결 신청이라고 나오는 거는 아까 우리 오전에 OX 문제 풀 때 봤죠? 그 재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원으로 가지 않고, 그렇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리는 결정을 우리가 재결이라고 했잖아요. 행정심판, 이 어떤 그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토지 소유자와 분쟁이 있을 때는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그래서 사업시행 기간 종료까지 재결 신청을 토지 소유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부 목록을 고시했을 때,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고시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주대책 이런 것도 이제 마련해야 되고요. 선수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밑에 거기 토지 상환 채권에서 거기 점 두 번째 발행 규모요. 분양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자, 토지를 나중에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건축물도 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건축물도 줄 수 있는데 전체 2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다. 자, 그리고 거기 점 네 번째 보면 민간 시행자의 경우에는 지급 보증을 받아서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자, 믿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권자라고 하는 것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가면 원형지가 나오죠. 원형지. 자, 1번 보시면 원형지는 이제 그 위에 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사업 시행자가 자, 공급하는 거예요. 팔아먹는 거죠. 사업 시행자가. 이러면, 자, 원형지를 공급할 때는 3분의 1이에요. 아까 토지 상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2분의 1이었죠. 분양될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해서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그랬는데, 원형지는 3분의 1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되고요. 자, 여기 밑에 2번 보시면 원형지 개발자요. 자, 원형지 개발자. 이제 원형지를 공급받는 사람. 이 사람을 원형지 개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원형지 개발자가 아닌 거예요. 원형지 공급받는 자가 원형지 개발자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학교나 공장으로 사용하는 자도 되는데 이때 그 정부 추정기관은 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자, 매각 제한. 원형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원형지 개발자인데 자, 10년 이내 매각이 제한된다. 물론 국가나 지자체가 만약에 원형지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10년 아니라도 매각할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원형지 공급 계약의 해제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1, 2, 3, 4번은 별표하시고 그 4번은 별표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원형지 개발자가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그래서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리고 원형지 개발자가 이 지역 땅 받아서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땅 원형지 받아서 학교 짓겠습니다라고 해서 땅 받았는데 공사에 착수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미착수라고 했었죠. 미착수. 그래서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사업 시행을 지연했습니다.
몇 년 내에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업 시행을 안 했어요. 지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급계약 내용을 위반했습니다. 위 동그라미 하세요. 자, 그러면 합치면 매미지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사유가 된다. 매미지위. 이게 보시고요. 원형지를 공급받는 자가 원형지 개발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토지의 공급 볼게요. 자, 동그라미 거기 양가로 2번이요. 시행자는 실시 계획에 따라서 토지를 이제 공급해야 된다. 자, 그리고 토지를 공급할 때는 경쟁 입찰의 방식에 따라야 되는데, 자, 밑에 네 가지는 이제 거기 1, 2, 3, 4번 있죠. 330제곱미터의 단독주택 용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공공택지 공장 용지는 추첨의 방식으로 분양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묶어서 추첨입니다. 원래는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이제 분양하게 돼 있는데, 요거는 추첨의 방식으로 분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급할 때는 감정 가격에 의한다. 자, 지금 좋은 땅, 예쁜 건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감정 가격으로 공급하는 게 원칙인데, 자, 밑에 5번 이것도 별표하시고요.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청사 세 가지죠. 학폐공, 얘네들은 감정 가격 이하로 공급한다. 감정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23페이지 가시면 환지 방식이 있어요. 환지 방식이 있는데, 환지 방식이요. 환지 계획을 볼게요. 환지 계획의 작성자는, 자, 거기 보면, 자, 2번 볼까요? 2번.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을 고려한다. 그래서 위지면 토수리환을 고려해서 환지 계획을 수립한다. 이 정도 보시고요. 자, 아까 거기 니은 볼게요. 면적을 고려한다. 그래서 증환지가 발생할 수 있고 감환지가 발생하고 직권 부지정. 자, 면적을 고려한 사안들이에요. 증환지가 되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받아야 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자, 청산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감환지는 내가 받아야 될 땅보다 더 적게 받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청산금을 받아야 됩니다. 직권으로 부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소토지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직권으로 부지정해서 그냥 돈 주고 내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의 경우는 면적을 고려한 사안들이다라고 했고요. 자, 입체 환지를 보면, 자, 이거는 땅을 주고 건물로 받는 자들이라 그랬죠.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이제 입체 환지할 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가시면 환지 예정지가 있어요. 이거 안 배운 건데, 자, 환지 예정지요. 1번 볼게요.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갑이 갖고 있던 토지한테 이렇게 예쁜 땅으로 만든 다음에 원래 이 땅의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갑 소유일 거다라고 하면, 자, 원래는 이쪽을 받아야 되는데, 뭐 여기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할 수도 있지만,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으로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땅을 환지 예정지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원래 값이 당신 땅 여기로 줄게요라고 해서 이 땅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는 임의적 절차예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환지 예정지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지정한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임차권자 등의 권리 목적도 함께 지정해야 된다. 이 땅에 대해서 원래 임차권자, 예를 들어서 이 땅에 대해서 여기 소유자는 갑이지만 임차권자가 을이 있어요. 그러면 을의 권리 목적도 함께 여기 지정해서 이쪽으로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자, 그리고요. 세 번째 보면 사용 수익권의 이정. 이게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예요. 여기에서 갑은 자기 땅이니까 이 땅을 상대로 해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놓으면 이 땅으로, 여기 원래 여기에 존속하던 권리가 이쪽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해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수익권이 있었다면 사용 수익권이 환지 예정지로 이전한다는 겁니다. 환지 예정지로 다 여기가 환지 예정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환지 예정지가 되는데 환지 예정지로 다 이전한다. 여기까지는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이제 4번은 이건 별표하시고요. 종전 토지의 사용 금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지금 환지 예정지가 이 땅을 이 땅으로 바꿔준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원래 여기에 위치에 갖고 있던 자, 여기 원래 여기 그냥 요게 바뀐 건데 원래 여기에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 이게 종전 토지 소유자예요. 환지 예정지의 종전 토지 소유자. 그럼 여기 있던 사람은 이 땅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갑이 이제 쓰게 했으니까. 그러면 이자, 원래 환지 예정지의 종전 토지 소유자는 사용 수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종전 토지의 사용 금지는 환지 예정지 종전의 소유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환지 예정지 종전의 소유자. 환지 예정지 종전의 소유자는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다. 환지 예정지 종전의 소유자는 사용할 수 없다. 됐고요. 자, 그리고 중공검사 갑니다.
6번 하나 볼까요? 6번.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 증감 청구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아까 소유자가 갑이었잖아요. 근데 을이라는 자가 이거 소유자는 원래 갑이고 갑 토지를 이쪽 땅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거예요. 근데 이 땅을 빌려 쓰고 있던 자가 을이라는 자가 임차권자예요. 임차권자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환지 예정지가 이쪽으로 지정이 돼버리면 이쪽으로 갑의 사용수권, 을의 사용수권이 다 일로 이전한다 그랬잖아요. 이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다시 6번을 보시면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해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가 이쪽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이쪽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60일 이내 할 수 있다. 지금 딱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서로 간에 이제 임차권자가 이러는 거죠. 이쪽으로 만약에 이걸 땅을 바꿔주게 되면 여기에 접해서 이 땅을 빌려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쪽으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임차권자가 땅을 여기 내가 빌려 쓸 필요가 없다라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내가 여기 땅 빌려 쓰는 것보다 이 땅을 빌려 쓰게 되면 좀 불이익하니까 임차권 금액을 좀 깎아주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고 60일 내에 계약을 새로 하라 이 얘기입니다. 토지 소유자하고 임차권자 사이에 계약 새로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요 땅을 쓰는 것보다 빌려 쓰는 것보다 요 땅을 빌려 쓰는 게 임차권자한테 이득이 되거나 또는 손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 새로 하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아예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60일 내에 계약 새로 하세요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증감 청구나 60일 내에 가능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중공검사 밑에 보시면 중공검사 전,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자, 이 중공검사라고 하는 게 이제 토지 싹 밀어버리고 그다음에 건물 짓고 하는 건데 이런 거 전에는 이제 조성 토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없다. 채비지는 제외된다는데 채비지는 팔아서 땅으로 팔아가지고 돈을 받는 땅이잖아요. 시행자가. 그러니까 채비지는 당연히 중공검사랑은 상관이 없고요. 자, 그리고 환지 처분 갑니다. 오른쪽에 가시면 자, 시행자는 1번이요. 중공검사가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 공고를 해야 된다. 자, 환지 처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환지 처분하게 되면 그 다음날 소유권의 이전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번이요. 소유권의 취득이 나왔는데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종전 토지로 본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요 땅에 대해서 요 땅을 요 땅으로 바꿔주겠습니다라고 해서 언제까지 몇 월 며칠 날 언제까지 환지 처분 이제 환지 처분 공고를 했다는 거죠.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제 이렇게 이쪽에 환지 처분이 이루어집니다라고 해서 환지 처분을 공고를 하게 되면 환지 처분 공고가 있고 그 다음 날 여기 원래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갑의 땅이 원래 여기였다가 요 땅으로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권리가 그때 이전된다.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이제 최종적으로 권리가 이전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있죠. 행정상 재판의 처분 또는 지역권 요 두 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요거는 환지 처분 예정적 요구를 봤는데 만약에 요 땅을 요 땅으로 바꿔준다. 요 땅으로 바꿔주겠다. 환지 처분 공고가 떴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요 땅에 이제 갑의 소유자가 원래 여기였다가 여기로 이제 소유권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여기 재판에 관련된 거. 저기 첫 번째 보면 행정상 재판의 처분 또는 지역권 여기가 행정 재판에 관계된 어떤 권리거나 또는 지역권의 경우에는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냥 존속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권리만. 자, 그래서 요거는 따로 외우세요.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은 그러니까 원래는 환지 예정지가 됐건 아니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 이전하건 그 권리가 다 넘어가게 돼요. 새로운 땅으로. 그런데 그 전에 존속하던 권리는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지 않는 권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재판에 관계된 권리 또 하나는 지역권이라는 건 배우셨죠? 다른 권리, 그러니까 다른 토지에 사용되기 위해서 쓰는 권리를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입체완지 볼게요. 6번이요. 입체완지 보시면, 자,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공유지분 다음 날에, 자, 취득한다. 그래서 거기 6번도 다음 날이고요. 채비지는 시행자가 팔아서 쓰는 건데, 시행자가 마찬가지로 여기 다음 날이죠. 다음 날 동그라미 하시고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이동한다. 소유권이 이전한다. 보류지는, 이거 외우세요. 환지 계획에서, 이거 다 외우세요.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다음 날 취득한다. 보류지는 뭐였어요? 마을에 간 직교에서 남겨두는 땅. 이게 보류지였어요. 그래서 환지 계획에서 정합니다.
이 마을에 관한 토지 소유권은 누구한테 간다. 이렇게 정했으면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다음날 취득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거기 오른쪽에 청산금이 있는데요. 2번 보세요.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확정된다. 마찬가지로 청산금도 다음날 확정됩니다. 근데 여기서 청산금이라고 하는 건 언제 아까 발생했죠? 증환지하고 감환지의 경우에 발생했었죠. 그렇죠. 증환지라면 땅을 받은 거니까 그 땅 받은 자한테 돈을 받아야 돼요. 증환지의 경우에는. 감환지는 돈을 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사업 주체가. 그래서 증환지하고 감환지의 경우에 청산금이 발생하는데 다음날에 확정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책 잠깐 볼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 예.